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5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기상 날씨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행복한 아침의 날씨를 전해드리고 있는 기상캐스터 허유원입니다. 네, 쾌적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네, 요즘 날은 더워도 하늘만큼은 맑았는데요. 오늘과 내일은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강수 시간도 짧고 양도 많진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또 곳곳으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예보 잘 참고하셔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늘 낮까지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오후에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호남 동부 내륙, 영남 내륙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요란하게 지나겠습니다. 이후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 충청 이남 내륙으로 확대된 뒤 아침이면 그치겠습니다. 양은 대체로 5에서 20mm 안팎으로 많진 않지만 역시나 대기가 불안정해 돌풍, 벼락,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진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과 오존이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7.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 서울은 27도, 대전 31도, 대구는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지난 뒤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때이른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더워지겠고요. 이후로는 초여름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삼성의 450조 투자 정상회담의 화답입니다. 삼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25년까지 미래 먹거리에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8만 명의 신규 고용 창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고 하는 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혹시 올해 우리나라 총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총 예산이 얼마쯤 될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607조 원입니다. 610조 원입니까? 예, 그러니까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오. 금액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어제 이 보도가 나오면서 참 많은 분들이 한미 정상회담이랑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가장 먼저 우리가 의심 아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이 밝히는 걸 보면요. 선제적 투자,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새로운 시장 창출로 반도체 초강대국을 실현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다시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먼저 간 곳이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었잖아요. 그때 한미 반도체 동맹을 실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반도체 초강대국을 실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삼성이 밝힌 이유하고 뭔가 묘하게 일치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정책에 뭔가 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의 지난 5년간 투자 금액보다 이게 늘어난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투자 금액은 330조 원이었습니다. 그때하고 비교하면 120조 원 정도 투자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요. 국내 투자 금액도 중요한데요. 외국에다 다 투자하고 국내에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투자 금액의 한 80% 정도를 국내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한 36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과거 5년 동안 투자한 금액이 한 250조 원 정도 되니까 110조 원 정도 국내에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삼성이 투자하겠다고 한 미래 먹거리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삼성은 우리 보통 메모리, 가전 제품 만드는 회사, 뭐 휴대폰 만드는 회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걸 좀 벗어나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하드웨어만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소프트웨어를 이제는 만들어야 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분야하고 인공지능에도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그동안에 중국에서 반도체 메모리 쪽에서 굉장히 중국의 그 격차나 아니면 쫓아오는 것들이 굉장히 바짝 쫓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예 초격차를 벌리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고요.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는 5G가 지금 뭐 상용화 단계에 들어간 상황인데 그걸 뛰어넘어서 6G까지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글로벌 센터가 한 7개 정도가 있는데 그걸 주축으로 해서 인공지능 산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면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요즘 가전제품들끼리 대화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삼성이 모더나 백신 그 위탁 생산 계약 따내고 이러면서 삼성바이오가 주목받았잖아요. 네네. 이것도 연관이 있습니까? 아, 예, 그럼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 성장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네. 삼성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과 그다음에 투자에 대해서도 이번에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글로벌 생산 1위로 이제 도약하겠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요, 뭐 삼성뿐만 아니라 여러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더라고요. 이렇게 기업들이 한꺼번에 투자 계획 내놓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차, 롯데, 한화 이렇게 모두 합쳐서 삼성을 제외하고 120조 원을 향후 3년 동안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뭐 어떤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업들의 어떤 절박감도 반영이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기업들의 이번 투자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 투자도 투자지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요. 일자리 얼마나 늘려줄 것인가 이건데요. 삼성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한 5년 동안 8만 명 정도 일자리를 늘리겠다. 더군다나 이제 삼성에 요즘 입사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반도체라든가 요즘 기업들이 많이 투자하면 장치 산업이라고 해서 투자 금액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일자리가 잘 안 늘어나요. 네. 이번에 기업들이 투자 금액을 늘릴 만큼 각별하게 일자리를 좀 늘리는 데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정부 IPEF 출범 중국 견제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13개 국가, 이 용어도 참 어려운데요.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하겠다. 우리도 이제 네. 처음에 출범할 때 이미 참여를 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근데 이게 대중국 견제용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과의 갈등에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우리 외교부가 대중국 견제라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IPF, 인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이 경제 협력을 도모하겠다 네. 이런 건데요. 중요한 건 중국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대중국 견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국이 쏙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당연한 건데요. 근데 다만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IPEF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쿼드처럼 안보 동맹이냐? 네. 안보 동맹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IPEF는 기술이라든가 아니면은 탈탄소, 무역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협의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보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종의 테이블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할지 말지도 또 향후 결정을 해야 되는 네.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중국 견제용으로만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외교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의 반응이 좋았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을 빼놓고 가니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네.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국 반응은 좀 험악합니다.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IPEF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거 보면요. IPEF 본질은 분열을 조장하는 전략이고 대립을 선동하는 전략이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을 했고요. 이 목적은 중국을 봉쇄하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미국 패권을 위한 졸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중국 내부에서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네, 상황이 뭐 이렇다 보니까 이러다가 제2의 사드가 발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는 당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려를 하실 수 있는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밝힌 거를 보면은요, 그렇게까지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있었을 때 네.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처음에 우리 굉장히 큰 피해를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피해가 크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더 피해 본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IPEF 참여했다고 중국이 보복을 하게 되면 중국 기업들도 원자재 이제 수출을 봉쇄를 하게 되면 우리 피해 입은 것만큼 당신들도 피해 입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섣불리 중국이 보복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둘째로는 동맹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중국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IPEF에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참여했는데 한국을 막 보복해요. 그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해주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꼭 피해만 입을 것이다라고 하는 관점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중국하고 뭐 워낙에 많은 분야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소통 노력은 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오해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중국 정부하고 우리가 왜 여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득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은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인데요.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만약에 미국이 주도하는 뭐 IPEF든 어떤 형태든 간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불이익이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여는 하되 중국과 예를 들면 안보동맹 차원에서 위협을 가하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부도 그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두오모 달군 한국 태권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밀라노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두오모 광장에서 야외 무대에서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이게 이탈리아 라디오 방송국에서 개최한 야외 콘서트의 식전 행사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시범단 공연 보신 적 있으세요? 아, 진짜 멋지다. 네, 저도 대단하죠 기억이 보면. 있는데 이 태권도 수준을 능가하는 네, 이게 예술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 처음 봤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네. 어마어마한 환호를 보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호에 따라서 이탈리아 내에서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난해 그 외국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맞아요. 봤던 기억이 나요. 와, 진짜 오. 날아다니던데. 그 영상 아직도 화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출연해서 골드 버저 받았죠. 결승전까지 출전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관객들의 거의 뭐 기립박수가 맞아요.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거 보고 난 다음에 기립박수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뭐 깜짝깜짝 놀래고 그래서 한국인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니까요. 네. 근데 시범단원들의 강력한 발차기 그리고 격파 시범 뭐 이런 것들이 평화의 메시지하고 잘 어울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의 시범단 공연 다음엔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탈리아를 순회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재 이탈리아 7개 도시를 투어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두오모와 베네치아 이런 도시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로마에서 공연을 끝낸다고 하는데요.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로마에서 열리는 2022 월드 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1에서 또 개막 공연도 보여준다고 하고요. 또 국내에서 뮤지컬로도 또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까지 가시기 어려운 분들은 국내에서 뮤지컬 공연하는 거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 네. 멋지네요.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Two legends meet. Can you handle the heat? Charging on and keep it on the run. Heading for the top to another class. Oh yeah. Charging on and keep it on the run. Heading for the top, 'cause I'm another class. 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계를 달군 핫한 뉴스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예계 마당발 기자 유수경입니다. 오늘도 제가 홍 기자님 대신해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개그맨 가수, 개가수는 식상하다, 개수 연기라고 합니다. 아이야 뛰지 마라, 배 꺼진다, 가슴 시리, 머리 꼬 노래 한 소절씩 해달라 그래가지고 네, 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영기 씨 오늘 연예 라이브에는 어떤 소식 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오늘 연예 라이브는 프랑스 칸으로 떠나봅니다. 연예 라이브 키워드는 홍종선 기자가 전하는 칸 국제영화제 소식입니다. 매주 뵙던 홍 기자님이 이번 주도 자리를 비워가지고 네. 깜짝 놀랐는데요. 홍 기자님이 자리를 비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세계인들을 열광케 만든 프랑스 칸 영화제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이 전해줄지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야, 홍 기자가 칸에 있다. 에?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거기는 네. 이제 취재하려면 기자들도 다 드레스 딱 입고 그래야 그렇죠. 된다고. 정장 예. 입고. 어울리는지 모르겠네. 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아니,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프랑스 칸에서 보내온 홍 기자님의 따끈따끈하고 뜨거운 영상 메시지를 화면으로 준비했으니까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세계 최대 영화축제 제75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인사드리는 홍종선입니다. 우리나라 시차가 있지만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칸에서는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정성 공동지원의 헌트가 미드나잇 스크리닝을 통해 공개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본성 경쟁에 진출해 황금 종려상을 노리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공개됐고요. 내일이면 고레다 히로가츠 감독과 배우 송강호, 강동원, 아이유가 함께한 브로커도 공개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화 연결을 통해 전해드릴게요. 아, 그냥 바람이 좀 불 뿐인데 왜 이렇게 좋아 보일까요? 하늘색 좋다. 아, 그러니까요. 야, 우리 또 저 홍 기자님 거기 가 있으니까 또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주 막 생기 발랄하고. 그렇죠. 그죠? 아, 진짜. 자, 거기 궁금해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열렸는데 그거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드레스를 입지는 않았지만 지금 칸에서 대기 중인 홍정선입니다. 지금 현지 분위기는요. 제75회 칸 국제영화제가 지난 17일 개막해서 9일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2년 동안 주춤했던 이 칸 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정상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코로나19 이전의 그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네, 뭐 거리나 주변에 마스크도 다 안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실제로 거리에서는 마스크를 쓴 관광객 또 영화 관계자를 찾아보기 어렵고요. 실내에서는 물론 극장에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기는 있기는 한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마스크 썼다, 9명은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홍 기자는 지금 저 칸에 처음 간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몇 번 가신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올해 예년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다면 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올해 9번째 방문인데요. 사실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칸이 멈춰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3년 만에 와봤더니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극장에 입장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선착순으로 줄을 서야 했다면 이제는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이메일 티켓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또 개인들에게 기자들에게 배달되는 이 메일함도 실제로 메일함 우편함이 있고 여기에 종이가 매일 배달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메일로 다 배달이 되고 환경을 생각해서 프레스키트로 전면 개편이 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번 칸 국제영화제에서 가장 주목하는 이 한국 인물이 이정재 씨인 것 같더라고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칸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햇볕 이뿐만이 아니라 바로 감독으로 데뷔한 배우 이정재 씨, 또 그 곁을 지키는 배우 정우성 씨 때문인데요. 이 프랑스에서 첫 공식 일정이었던 포토콜에 이정재 씨가 등장하자 또 정우성 씨가 등장하자 전 세계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또 길거리에서 저에게도 저 사람이 저 오징어 게임 그 스퀴즈 게임에 그 배우가 맞느냐 묻는 분들도 있었고 저도 맞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현지 언론들 역시 이 이정재 감독을 올해 칸에서 주목해야 할
5명의 신예 중 1명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반응입니다. 이정재 씨의 감독 데뷔작 영화 제목이 헌트? 그렇죠? 네, 헌트. 예. 7분 동안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프랑스 시간으로 19일 자정에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저도 정말 두근두근 기대를 했고, 영화를 보면 묵직한 주제의식, 또 그리고 스파이 첩보물로서의 영화적 재미가 곁들여 있습니다. 영화에는 정우성이 연기한 김정도, 또 이정재가 맡은 박형호의 심리전, 6탄전이 등장하는데, 심리전을 통해서는 어떤 주제의식, 또 6탄전을 통해서는 이 장르적 재미가 균형감 있게 깃들여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칸 국제영화제를 빛낼 또 한 명의 감독이 있죠. 칸 국제영화제 인연이 깊은 이 박찬욱 감독인데요. 칸 현지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그 영화 헤어질 결심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홍 기자님은 혹시 보셨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23일 오후 6시에 공개가 됐어요. 헤어질 결심. 사실 이 공개에 앞서서 박찬욱 감독이 한국 기자들에게 그동안의 내 영화와는 좀 다른 말랑말랑한 소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겸손이었고 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공개된 헤어질 결심은 영화가 이렇게 사건 중심이 아니라 탕웨이가 맡은 송설에 또 박해일이 연기한 장혜주란 두 인물의 어떤 감정의 파고를 따라서 파도가 일었다가 밀려왔다가 다시 왔다가 인생을 뒤덮을 만한 해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어떤 치명적이고도 매력적인 수사 멜로극을 보여줬고 이것들이 또 박찬욱 감독 특유의 완벽한 미장센으로 완성이 되면서 현지에서는 정말 상금 종려상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방금 그 레드카펫 또 사진을 지금 보였는데 보시는 탕웨이 어떤 씨 이런 정말 지금 우아하죠. 장면, 레드카펫 장면 보이시나요? 이 박찬욱 감독은 사실 이 칸에서 여느 배우들 못지않은 어떤 스타성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레드카펫에 등장하니까 찬성과 환호, 박수가 이어졌고 사실 또 박해일 씨는 이번에 칸 레드카펫 처음 밟는 건데 영화 속 장혜준 형사처럼 어떤 기품, 매력을 또 뽐내면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순백의 드레스를 차려입은 탕웨이 씨. 야, 역시 글로벌 스타구나. 많은 카메라들이 그의 어떤 얼굴, 어떤 동작을 잡기 위해서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탕웨이도 멋있었지만 박찬욱 감독도 멋있더라고요. 굉장히 멋있으시더라고요. 그 지금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은 현지에서도 반응이 뜨겁다고 들었는데 그 현지에서 느끼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상영 후에 8분간 기립박수가 이어진 거는 기본이고요. 영국 가디언즈는 이 영화에 별 5개를 주었고 또 영화 평가 웹사이트죠. 로튼토마토는 신선도 지수 100%를 유지하면서 뜨겁게 호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화를 봐보니까 저도 마치 한 편의 교향곡을 본 듯하게 굉장히 밀도 있게 완성이 되어져서 정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황금 종려상.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에 박찬욱 감독이 이 길고 지루하고 구식의 영화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또한 겸손입니다. 사실 영화의 카메라 각도, 배우 연기, 연출, 미술, 음악 모든 것에 영화의 기본, 영화의 정석을 보여줬다 할 만한 박찬욱 감독의 이름에 걸맞은 걸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홍종성 기자님 덕분에 칸 국제영화제 소식 자세히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야, 그래도 홍종성 기자가 칸에 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정말 생생하게 칸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있었어요. 네, 아유, 너무 좋네요. 좋네요. 이제 무슨 일 있으면 다 나가시죠. 이렇게 아, 나가서. 예. 혹시 가세요. 나가겠습니다. 예. 들으러 밖으로 예. 너무 부러워요. 예. 자, 이번에는 매달 마지막,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네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죠.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박스 오피스입니다. 네,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위는 배드가이즈고요. 4위는 아치의 노래 정태춘, 3위는 안녕하세요. 2위는
닥터 스트레인지 대혼돈의 멀티버스고요. 대망의 1위는 범죄도시 2입니다. 아, 최근에 극장에 간 적은 없는데 그 극장의 그 팝콘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극장 특유의 그 냄새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웠어요. 그게 참 그리워요. 네. 아, 요즘 정말 영화관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 한국 영화의 인기가요, 국내를 넘어서 해외까지도 네.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한국 영화계의 활기를 되찾아준 국내 신작 영화 한 편과요, 또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광받은 한국 영화 2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영화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영화는 지난 18일 개봉 첫 주 무려 355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2019년에 개봉한 영화 겨울왕국 2 이후 개봉 첫 주 최고 흥행 신기록을 세운 영화 범죄도시 2입니다. 영화 범죄도시 2는 괴물 형사와 강력반이 베트남 일대를 장악한 최강 빌런을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작품인데요. 네, 영화 흥행 소식을 얼마 만에 듣는 거예요. 정말 반가운데 제 생각에는 이러다가 1000만 관객을 충분히 돌파하지 그럴 것 않을까. 같은데요. 그렇게 예상이 돼요. 네, 지금 정말 반응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근데 뭐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마동석 씨가 몸이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또 더 강력한 그 괴물 주먹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1편에서는 윤계상 씨가 악역을 했었거든요. 근데 2편에서는 손석구 씨가 또 악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손석구 씨 캐스팅 기사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 케미를 기대해 봤을 때 뭐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막상 영화가 공개되고 나니까 너무나 이 배우들의 호흡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관객들이 더 즐거워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흥행 속도도 지금 굉장히 빨라요. 개봉 이틀째 100만 돌파했고 4일째 200만, 5일째 300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한 3년간의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어떤 흥행 신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SNS에도 지금 패러디가 막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떤 범죄 액션 시리즈 영화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날도 점점 더워질 텐데 이 액션이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범죄도시 2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후속작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2는 지난 2017년 688만 관객을 모은 전편이죠. 범죄도시 1편의 후속작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시사회 및 기자 간담회에서 마동석 씨가 이 시리즈 제작 계획에 대해서 미리 언급을 했었는데요. 마석도 형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다른 사건과 나타나는 빌런들, 또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1편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이미 8편 정도를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앞으로 우리가 한 10년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범죄도시 3의 그 구성이 살짝 나온 상태입니다. 일단 제작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고요. 2편을 연출한 감독과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춥니다. 그리고 1편에는 윤계상, 2편에는 손석구, 3편의 빌런은 누구일까요? 악역은 바로 이준혁 씨, 배우 이준혁 씨가 물망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네. 왠지 그 외모를 상상해 보면 이번에는 악역이 굉장히 두뇌를 잘 쓰는 그런 악역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대목입니다. 네. 범죄도시 1편은 이거 하나로 정리됐잖아요. 혼자 왔니? 혼자 왔니? 이걸로 됐어요. 아직 싱글이야. 아직 싱글이야. 맞아요. 정말 그야말로 정말 흥행이었잖아요. 범죄도시 1이. 2는 또 어떤 이게 1000만 관객 돌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국내에서는 범죄도시 2로 영화계가 시끌시끌하다면 해외에서는 한국 영화가 프랑스 칸 국제 영화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3년 만에 75회 이 칸 국제영화제가 드디어 개최되게 됐는데요. 배우 이정재 씨의 감독 데뷔작인 영화 헌트가 이 칸 국제영화제에서 무려 7분 동안이나 기립박수를 받는 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박찬욱 감독도 이 신작인 헤어질 결심을 이곳에서 공개를 해서 8분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일찌감치 칸의 남자라고 불리는 또 배우 송강호 씨 역시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에 이번에는 도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가운데 칸 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작품들이 각각 어떠한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는 부분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영화 브로커도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영화는 칸 국제영화제에서 각광받은 영화
브로커인데요. 다음 달 8일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해외 유수 영화제를 휩쓴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영화로 베이비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은 이들의 특별한 여정을 담았다고 합니다. 이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면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또 드높인 영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브로커가 이번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함께 이제 두 편이 그 칸 경쟁 부분에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2019년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황금 종려상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3년 만에 오른 거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같은 경우는 8번째 칸 영화제 진출이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황금 종려상을 탈 수 있을지 좀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점이 영화 브로커가 가수 아이유, 배우로는 이지은 씨죠. 영화 데뷔작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유 씨가요, 이 브로커에서 맡은 역할이 뭐냐? 이 브로커에게 의뢰를 하는 역할로 보여지는데요. 낳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두고 갔다가 다시 찾으러 온 의문의 엄마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아이유 씨의 캐스팅 이유는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였다고 하는데요.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연기를 깊이 있게, 너무 밀도 있게 너무 잘했잖아요. 이 작품을 보고 감독이 캐스팅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또 아이유 씨와 송강호 씨가 처음 만나게 됐는데요. 여기에도 비하인드가 있더라고요. 아이유가 연기를 잘한다. 우리만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대배우 송강호 씨가 보기에도 연기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집에 퇴근을 먼저 하지 않고 아이유 씨의 이 촬영이 다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더 기다렸다가 차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이유 씨가 송강호 선배가 왜 안 갔지 싶어서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나지막히 너 오늘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줬다고 하는데 우스갯소리지만 같이 출연한 강동원 씨는 칭찬을 받지 못했다. 퇴근 안 하고 칭찬할 정도면 이거 극찬이죠. 그렇죠. 네, 워낙 연기 잘하는 거 알고 네. 있어서 영화 브로커, 영화 데뷔작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영화는 어떤 영화예요? 네, 아이유 씨 저도 굉장히 칭찬드리고 있습니다. 팬입니다. 자, 세 번째 소개할 영화는 지난 2012년에 개봉해 칸 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문에 초청된 돈의 맛입니다. 영화 돈의 맛은 돈에 지배돼버린 재벌가의 욕망과 애증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영화 돈의 맛은 윤여정 씨의 파격 배드신이 또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파격적인 연기를 보인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돈의 맛 같은 경우 임상수 감독이 연출을 맡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이 바람난 가족으로 호흡을 맞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윤여정 씨가 이 임상수 감독의 영화를 보고 이 임 감독이야말로 진정한 페미니스트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분의 철학을 굉장히 높이 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단역을 하라고 하더라도 나는 무조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준 것도 어쩌면 임상수 감독에 대한 그런 신뢰가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영화 돈의 맛은요, 개봉 전부터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 진출작으로 또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돈의 맛이요. 당시 이 칸에서 상영이 됐을 때 이 극장에서 모든 사람이 또 기립박수를 무려 7분 동안이나 쳤습니다. 이 내용이 또 국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이번에 상 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수상이 불발이 됐어요. 그래서 큰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윤여정이라는 배우 자체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 영화 돈의 맛 이전에 영화 하녀와 하하하로 칸에 다녀온 윤여정 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배우가 2년 연속으로 그것도 동시에 2편이나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이 된 이런 대기록을 쓰게 되었습니다. 해외 영화제 초청받았을 때 궁금한 게 레드카펫 탁 갈 때 드레스 멋있게 입잖아요. 그 탕웨이도 보니까 드레스 멋있게. 너무 예쁘다. 맞아요. 자기가 사요 이거를 협찬을 받아서 가요. 맞죠. 보통은 이제 배우들이 다 협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한여로 칸 영화제에 갔을 때는 협찬이 없어서 그야말로 내돈내산이었다고 해요. 어허. 직접 사서 드레스를 입은 건데요. 그 뒤에 2012년도에 칸 영화제에 갈 때는 드레스를 협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공식 석상에서 2벌의 드레스를 입었는데요. 나중에 윤여정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드레스 한 벌은 디자이너가 준비를 해줬고 또 다른 하나는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서 증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돈의 맛까지 영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스타 주민 오늘은 어떤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자, 오늘은 다양한 부업 중 이 손맛이죠. 손맛으로 대박을 내며 부러움을 사는 스타들의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스타 주민 주제,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들입니다.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개그맨인데요. 제가 힌트를 드리는데 이분 말고 이분 남편이 누군지, 이분이 남편이 누군지만 알면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나는 봉이야.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젊은 분들도 알 수 있는. 네. 제가 85년생인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까? 이거 있잖아요. 너무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들 아셨죠, 그죠? 네. 아내분이니까 팽현숙 씨. 그러네. 맞죠? 정답입니다. 네,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 네. 첫 번째 스타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팽현숙 팽현숙 씨는 이제는 뭐 사장님으로 더 그게 직함이 더 잘 어울리는데 근데 부업을 한 이유가 부부 약속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개그맨 1호 부부죠. 팽현숙, 최양락 부부인데요. 팽현숙 씨가 결혼할 당시에 최양락 씨한테 이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3가지 부부 약속을 제안한 건데요. 일단 첫 번째, 화내지 말 것. 둘째, 술 많이 마시지 말 것. 셋째, 경제권을 맡길 것. 이렇게 3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중에 무엇이 지켜졌을까요? 바로 유일하게 지켜진 것이 경제권을 맡길 것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팽현숙 씨는 부업을 시작한 지 무려 3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최양락 씨를 대신해서 가게를 책임진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저는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거 좀 과장 아니에요? 최양락 씨가 저희 때는 정말 당대 개그맨 최고였거든요. 그쵸. 근데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이게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개그맨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방송 수입도 네. 있지만 좀 행사 같은 걸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많잖아요. 네. 근데 최양락 씨가 당시에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대요. 근데 최양락 씨가 이런 지론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방송국 개그맨이기 때문에 야간업소는 절대 뛰지 않겠다.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팽현숙 씨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지인을 통해서 이 최양락 씨를 설득을 해가지고 야간업소에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최양락 씨가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굉장히 화가 난 채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잘렸어. 나 더럽고 치사해서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술 취한 손님이 오징어에 고추장을 묻혀가지고 던져서 맞았대요. 그래서 이제 최양락 씨가 나는 예술하고 웃기는 사람이지 우스운 사람은 되기 싫다 이러면서 펑펑 울어가지고 팽현숙 씨가 이 모습을 보고 부업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작한 부업인데 듣자 하니까요. 팽현숙 씨를 거쳐간 부업이 무려 10개를 넘는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팽현숙 씨의 이 부업사를 한 줄 평을 하자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네, 이렇게 딱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의 대박을 치기 전까지 팽현숙 씨가 무려 10번의 실패를 겪었어야 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자기인데요. 첫 부업 아이템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도자기 사업을 시작할 때 잘 몰랐대요. 도자기에 대해서. 그런데 주변에서 도자기는 예술이라 부르는 게 값이야 라는 이 말을 듣고 아이고. 그러면 이 도자기 값을 내가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려 그 당시에 1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삼성동에 사무실을 차리고 도자기 사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게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해요. 이건 뭐 딱 들어도 6개월 동안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문 닫았어야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막 파리가 날리고 있던 팽현숙 씨의 가게에 굉장히 부유한 손님이 한 명 찾아오는데요. 이 손님의 정체가 바로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의 회장님이셨는데 이 회장님이 가게를 둘러보다가 팽현숙 씨한테 청자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팽현숙 씨가 나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회장님이 정말 뼈아픈 말을 한마디 남기고 가서 팽현숙 씨가 그 뒤에 도자기 사업을 접게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 회장님이 한 말이 뭐냐면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내 주머니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렇게 돈을 쉽게 벌려고 하냐.
그러면서 당신은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아이고. 때문에 팽현숙 씨가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네. 팩트 폭행이라고 예. 그러죠. 네. 팩폭을 당하고 사업을 접었는데 그러면 도자기 사업 다음으로 시작한 사업은 뭐였어요? 그럼 이번에 내가 아는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옷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옷 장사를 시작했는데요. 이 옷 장사 같은 경우에는 1년 6개월 정도를 하고 쫄딱 망했었다고 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세 번째 시작한 것은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시작을 했는데 이 역시도 얼마 가지 못해서 폐업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부업을 또 지치지 않고 시작을 하는데 그건 바로 전원 카페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 전원 카페 사업은 꽤 잘 됐어요. 당시 직원만 무려 17명이었고. 어이구, 규모가 컸네. 그러면 네. 사실 이 잘 규모가 됐네요. 굉장히 크다라는 걸 저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업 역시 갑자기 망했습니다. 아하.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뭐 IMF 터지고 이러면서 망한 거 아니에요? IMF 때 했어요? 이 시기 때 하는 바람에 그 경제 타격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은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네. 준비를 했는데 팽현숙 씨가 네 번째 부업이잖아요. 네. 전원 카페가 잘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를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된 이유, 전원 카페가 잘 된 이유 1번 음식이 맛있어서 2번 주변 뷰가 좋아서 3번 부적절한 손님이 많아서 4번 최양락 때문에. 자, 최양락입니다. 부적절한 손님은 뭐야? 부적절한 부적절한 관계를 역시 부적절한 손님. 카페는 커피가 맛있고 케이크 같은 게 맛있어야 돼요. 아니지. 정답 여기는 1번. 전원 카페니까 전원 카페. 주변 뷰가 좋아야 돼. 저도 2번. 뷰가 좋아서. 예. 이게 저도 이제 보기를 보면서 과연 이게 정답일까 싶은데 정답은 바로 3번입니다. 부적절한 손님이 많아서 이제 전원 카페가 잘 됐다고 해요. 부적절한 손님, 부적절한 그 의미가 뭐예요? 아니, 저도 사실 이 의미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팽현숙 씨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 처음에는 아주 평범한 레스토랑을 시작을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뭐 우리 전원 레스토랑, 전원 카페를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을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좀 산속에 있고 그렇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이 좀 적고 그렇다 보니까 조용하고 보는 사람도 없고 점점 이 식당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뭔가 의혹과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갑자기 손님이 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테이블마다 이 화촉 칸막이라고 하죠. 서로 얼굴을 보지 뭔지 못하게 하는 알겠다. 그런 칸막이를 어느새 이제 설치를 하게 되었다라고 카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 눈에 띄고 싶지 않은 커플들이 오는 네. 그런 장소였던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사람이 이렇게 겉모습만 탁 보고 네. 알 수 있나요? 팽현숙 씨가요. 부적절한 커플과 아주 적절한 커플을 한눈에 딱 감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명 불륜 감별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팽현숙 씨가 한 과거에 이 방송을 통해서 밝힌 이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일단 부적절한 커플은요. 들어올 때 너무 정답게 손을 잡고 들어온다. 르르랄라 손을 잡고 들어와서 이렇게 메뉴판을 딱 드리면 시키는 음식이 가장 비싼 음식, 가장 비싼 음료를 시킨대요. 하지만 적절한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적절한 커플과 다르게 커피 한 잔만 딱 시키고 이들은 현금 계산만 하지만 적절한 사람들은 카드 계산을 한다. 맞다. 현금 계산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부는요, 보통 커피를 한 잔 시켜서 나눠 네. 먹죠. 디저트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쵸, 제가 그쵸. 어디 갈 때 네. 집사람하고 뭐 이상한 얘기 들을까봐 네. 손 안 잡고 가서 비싼 거 안 시켜주지. 이 적절한 변명이 되나요? 이거 좀 핑계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근데 팽현숙 씨가 정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다양하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게 그래요? 이제 고작 네 번째잖아요. 고작 네, 열 고작 번째. 네 번째. 네. 다섯 아이고. 번째 또 네. 부업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부업이 뭐였냐면 호프집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호프집을 시작을 했는데 최양락 씨가 잠이 많대요. 그래서 밤 10시만 되면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달 만에 이걸 접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뭐 일곱 번째로 오리고기 가게도 하고 돼지고기 집도 차렸는데요. 별거 다 있구나. 네, 이게 참 슬픈 게 조류 독감과 아하. 돼지 콜레라 사태가 터져서 줄줄이 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후에 했던 부업 아이템들에 대해서는 팽현숙 씨가 너무 많이 망해서 기억도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팽현숙 선배님
선배님이 부업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이거를 옆에서 계속 지켜본 우리 최양락 선배님이 한마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아내가 계속 일을 벌리는 부업력이 거의 국가대표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안 벌리는 손 안 대는 사업이 없었다라고 거침없이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10번의 실패를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오늘 주제 보면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일이거든요. 지금은 대박났어요. 지금은 그렇죠. 아, 그 그렇죠. 국밥으로 대박 난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스타 팽현숙 씨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만나볼까요? 네,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들. 네, 두 번째 스타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아, 이분은 뭐 제가 워낙 뭐 잘 알고 친하고 네, 같은 모임에 있는 제 직속 선배님입니다. 네, 1997년 데뷔한 M본부 공채 8기 개그맨 출신인데요. 8기. M본부 M본부 8기. 팔기. 그게 그 몇 년도지? 8기 이윤석 씨 아닌가? 이윤석 씨. 아, 일단은 이윤석 선배님보다 이제 후배고요. 2000년대 초반 제가 이거 소개를 하면서 우리 선배님한테 좀 미안한데 제가 아직 좀 젊긴 한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와룡봉추라는 코너로 이름을 알리며 동시에 M본부 코미디의 전성기를 이끈 장본인인데요. 네. 말투도 되게 특이하시고 어눌하시고 요즘에 좀 많이 하시는 게 이제 SNS 있잖아요. 네. 예, 새벽에 책을 읽어드립니다. 이거 하시거든요. 한번 제가 들어가 봤더니 두 분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M본부를 대표하는 개그는 몇 분 떠오르긴 하는데 힌트를 좀 더 주세요.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힌트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한 두 번째 힌트는 이분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들의 사진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친한 분들 한번 보실까요? 연결고리가 있다. 네, 이 두 분이면 뭐 거의 문천식 씨하고. 네. 임지은 씨, 배우 임지은 씨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한 명이 떠오르죠. 두 분과 연결고리가 있는 분 하니까 아. 저는 그러면은- 알 것 같네요. 이네임 네. 씨가 정답을 외쳐주세요. 네, 정답은 개그맨 고명아 씨 맞죠? 네, 맞습니다. 고명환 씨.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우리 두 번째 스타는 네. 바로 개그맨 고명환 씨입니다. 근데 약간 좀 의아한데요? 고명환 씨가 부업의 달인이 됐다고요? 맞습니다. 고명환 씨가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부업으로 연매출 10억을 달성한 부업의 연매출 10억. 신입니다. 연매출 10억이면 정말 대박 난 거 맞는데 그러네. 근데 성공하기까지 많은 실패를 맛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고명환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연매출 10억의 이 대박 스타가 되기 전까지 손대는 사업마다 다 쪽박을 치는 그런 스타였습니다. 이 고명환 씨가 그간 시도했던 사업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감자탕집 했고요. 그리고 실내 포장마차 했고요. 골프장 한 스낵바 했고요. 닭가슴살 사업에 이르기까지 네 번의 부업에 도전을 했는데 4번 전부 실패로 끝났고 또 빚만 4억 원이 남길 정도로 아주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고명환 씨가 도대체 나는 왜 실패를 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남들이 다 잘한다. 남들이 다 잘 된다. 지금 트렌드다 하는 걸 그냥 다 같이 했었던 거예요. 연구 없이 시작한 나의 잘못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돌발 퀴즈 나갈게요. 고명환 선배님이 이렇게 숱한 실패 끝에 성공한 비결이 있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죠. 뭐 그쵸. 성실함 계속 이런 거 도전하고. 아니겠어요? 추진력. 추진력, 네. 성실함 추진력. 그것도 정답일 수 있는데 제가 정답을 바로 말씀해 드릴게요. 정말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책을 읽어드립니다. 컨텐츠도 본인이 하고 있거든요. 정답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연매출 10억을 버는 거. 제가 정정할게요. 얼마 전에 통화했는데 제가 선배님 뭐 연매출 10억이라면서 야 지금은 13억이다. 연재율 13억까지 매출이 올랐고 책 읽기가 무슨 상관이야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자님? 네. 당황했어요. 아침에 이런 거. 네, 그 고명환 씨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점에 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아.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책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고명환 씨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아. 오, 그렇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부업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책을 읽고 부업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 잘 된다고 무작정 도전을 하지 말고 그 전에 책을 통해서 뭔가 많이 배우고 계획을 잘 짜서 한번 도전을 해보라 이런 얘기라고 합니다. 네, 책에서 지혜를 좀 얻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아까부터 궁금한 게 그래서 뭘로
13억을 벌고 있을까? 그건 것 같아요. 10억 아니고 13억이죠. 네. 네, 13억. 요즘 딱 먹어야 되는 음식입니다. 바로 메밀국수. 너무 맛있죠. 고명환 씨가 다양한 메뉴 중에 메밀국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온난화로 인해서 길어지는 이 더운 날씨.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령화로 인해서 이 어른들의 입맛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건강에 대한 트렌드였다고 해요. 이렇게 3가지를 다 갖춘 음식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메밀국수였었던 거죠. 그리고 이 메뉴를 정하고 나니까 일단 맛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고명환 씨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요, 전국에 있는 메밀국수 100군데를 갔어요. 와. 100곳에 맛을 먹고 다 이제 습득을 한 거죠. 이거 아이템을 메밀국수로 잡은 이유를 보니까 정말 책 많이 읽었구나 싶고요. 이게, 네. 이게 사회적인 분석이 끝난 거잖아. 네. 근데 요식업을 시작한 어떤 계기가 있다면서요? 네, 고명환 씨가 한번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긴 네.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2005년에 해신이라는 드라마를 완도에서 찍었어요. 청산도. 거기서 이제 올라오는데 제 매니저가 잠깐 졸았는데, 근데 진짜 한 2, 3m 앞에 트럭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죠. 고명환 씨가 이렇게 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당시 상황이 생각보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보다 더욱 심각했습니다. 왜냐, 이 트럭이 이게 졸았다가 눈을 딱 뜨니까 트럭이 2, 3m 앞에 있었대요. 근데 고속도로는 속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사고가 나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차를 틀었는데요. 이 차가 돌면서 트럭 밑에 그대로 들어가게 됐었대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지만 이 의자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량이 다 찌그러졌고요. 차 천장이 찢어졌대요. 그러니까 뜯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갈갈이 찢어졌는데 이 찢어져서 이 철판이 칼날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고명환 씨의 명치를 찌를 정도로 아이고야.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큰 사고였네요. 그럼 막 크레인 동원하고 막 중장비 가야 이걸 사람을 구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정말 상황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현장에 출동했던 119 구급대원도 크레인 없으면 환자를 못 꺼낸다, 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때마침 그 근처에 지나가는 크레인이 있어서 극적으로 이 차를 드러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명치에 뭐 박혀있고 이럴 정도면 부상이 굉장히 심각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명환 씨가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여기서 천청병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을 넘기기 힘들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일단 뼈가 수백 군데 부러진 상태였었고요. 뇌출혈도 있었고 무엇보다 심장에도 출혈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도 이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고명환 씨가 딱 한 가지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내가 만약에 내가 대입 입시를 준비했었던 그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건강해지기만 하면은 내가 진짜로 열심히 살 거야. 내가 진짜로 자유롭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정말로 건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요식업이었다. 네, 의지가 대단한 거죠. 힘든 시기 이겨내고 요식업으로 대박이 났는데 저는 들으면서 하나 정한 게 있어요. 오늘 점심 메뉴 메밀국수. 시원하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메밀국수 회식 가시죠. 네, 고명환 씨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스타는 누군가요? 네,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들. 다음 스타는 누구냐면 제가 눈, 코, 입 퀴즈로 한번 오랜만에. 힌트를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춰보시죠. 네, 이분은 주말극 흥행불패의 아이콘으로 떠오르며 국민 아버지로 불린 분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당대 최고의 미녀 배우의 아버지 역할을 전문으로 했다고 합니다. 네, 미남 미녀 배우들은 누구 있었어요? 아버지로 모셨던. 자, 일단 우선 영화로 한번 볼게요. 네. 영화로 보면은 말죽거리 잔혹사 다들 아시죠? 네.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권상우 씨 아버지로 나오셨고요. 바로 알죠. 바로 알겠다. 영화 말고 드라마로 가보면 내 딸 서영이, 네. 거기에서는 이보영 씨의 아버지
아버지로 전 여기서 알겠네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서는 오유나 이민정 씨의 아버지로 최근에는 이민기 씨, 김지원 씨의 아버지로 열연 중입니다. 바로 알겠네요. 나이 네. 요즘에 광고에도 여전히 많이 보이시는 분이에요. 네. 천호진 씨 아니에요? 천호진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사진 보고도 바로 저도 알겠어. 바로 알았어요. 네. 천호진 씨 맞죠? 여기는 잘 모르실 것 같으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써있는데 너무 완벽하게 맞추셨습니다. 바로 배우 천호진 씨입니다. 뭐 알죠. 천호진 씨는 사생활이 잘 안 알려진 배우로 유명한 건데 부업을 하셨어요? 네, 이렇게 부업이 살짝 알려지게 된 이유는요. 사생활이 알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부업을 사랑했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호진 씨가 내 딸 서영이에서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바로 목수였습니다. 뚝딱뚝딱 만드는 이 목공으로 현실에서도 부업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천호진 씨가 뭐든 하나에 빠지면 무섭게 집중하는 성격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나무로 이 가구를 만드는 아주 오래된 취미가 있었는데 지난 2009년도에 단순 취미를 넘어서 관련 책을 낼 정도로 전문가가 됐고요. 지금도 천호진 배우의 목공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음에 목공을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천호진 씨가 목공에 빠진 건 1990년대 중반 인터넷을 접하면서 다이 목공 다이를 알게 된 천호진 씨는 당시 우리나라에 목공 관련 서적이 없어서 외국 사이트를 통해 구한 서적이 100권. 무려 100권 정도고 이걸 사전을 찾아가며 독학으로 배웠고 해석하고 이런 목공을 한 해, 두 해 한 게 아니라 무려 20년 넘게 했었다고 합니다. 야, 20년이 넘었으면 네. 진짜 전문가인데 그럼 별명이 천가이버 뭐 이렇게 돼요. 네, 진짜 천가이버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호진 씨의 집에 있는 가구들이 거의 천호진 씨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많은 가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천호진 씨가 목공을 통해서 또 얻은 게 하나 있어요. 스스로 급하고 고집불통인 성격이 많이 누그러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나무를 깎으면서 인생도 같이 다듬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계속 사진 보면요, 진짜 전문가 포스가 나요. 네. 근데 뭐 가구 회사 차린 적 있으시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천호진 씨가요. 아무래도 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다쳤었던 여러 가지 마음을 나무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싶은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오피스텔,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이런 공간에서도, 그러니까 뭐 베란다에서도 목공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해서 그 방법을 만들어서 회사를 차렸다고 합니다. 야, 취미를 시작해서 가구 회사까지 차렸으면 정말 전문가도 그런 전문가가 없네요. 네, 정말 실력이 뛰어나고 사실 연예계에는 천가이버가 한 명 더 있거든요. 그 누구냐면 이천희 씨가 맞아. 가구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천희 씨가 천호진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말 장인 수준이고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천호진 씨 집에 있는 가구들이 직접 만든 게 많다고 했잖아요. 또 주변에서 와서 보면 정말 그 솜씨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요. 이게 입소문을 타면서 주변에서 가구 의뢰도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목공이라는 거를 이제 관심이 가고 배우고 싶은데 근데 이게 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지금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뚝딱뚝딱 할 만만치 거. 않죠, 저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호진 씨가 이 방송을 보시면은 연기실을 크게 꾸짖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망과 로맨스, 이렇게 뭔가 꿈과 희망만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사람들한테 막연하게 은퇴하고 목공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전해드리는 이야기인데 뭔가 이 막연함에서 가치와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또 여기서 좋은 습관을 들여서 첫발을 내디딜 때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업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가 있고요. 또 분명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해봐야 한다. 목공은 결과가 있어야 된다. 책만 보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책만 보고 또 저렇게 하는 거 쉽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좋은 습관을 들이는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부의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목공의 진심인데 그렇다고 목공님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요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에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드라마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요. 그 나의 해방일지라고 거기서 천호진 씨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천호진 씨의 그 어떤 깊은 눈빛이나 뭐 특유의 그 묵직한 존재감으로 이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스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들 다음 스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90년대 TV를 즐겨본 사람들은 이분을 모를 수가 없어요. 한 번쯤 이분의 개그에 웃었을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유추해볼까요? 네. 개그를 하신 분이다. 그러면 또 유행어가 빠질 수 없죠. 네, 유행어 빠질 수 없죠. 요것도 짧으니까 네. 이제 잘 들어주시고 멜로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들으면 굉장히 빨리 맞출 것 같습니다. 가십니다. 가만. 바로 나왔네. 망했어. 닮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한다, 여기 씨. 연구했네, 연구했네. 요즘 저를 보시는 분들은 트로트 하시는 사람인 줄 알겠는데 예, 개그맨 13년 차입니다. 네,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죠. 이거 아이, 바로 봐야죠. 나오죠. 이봉원 씨 아니에요, 이봉원 씨. 이봉원 씨 맞습니다. 예, 공개해 주시요. 개그맨 이봉원 씨입니다. 네. 이봉원 씨는 대박난 스타가 아니고 부업으로 쪽박난 쪽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과거만 보면 쪽박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을 보면 이봉원 씨가 하고 있는 이 사업체 굉장히 그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될 정도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지금 대박 났으니까 과거 얘기는 좀 웃으면서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과거에는 좀 여러 번 실패를 겪었었죠. 그렇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난 알 수 없는 예감에 질 수 없습니다. 영기 씨한테. 지금까지 시도했었던 무려 6개의 부업이 쫄딱 망했었다고 해요. 야, 그랬군요. 이봉원 씨 처음 시작한 게 뭔데요, 그러면? 네, 이봉원 씨가 첫 번째 한 거는 백화점 안에 있는 커피숍이었어요. 야, 그건 망하기 힘든데. 네, 정말 망하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이 백화점의 사실 이 커피숍의 문제라기보다는 백화점 자체가 장사가 안 됐대요. 그래요? 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백화점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커피숍에도 아니, 손님이 무슨 없겠죠. 백화점이 그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부업을 하는데 쇼핑몰 내에 설렁탕 가게를 또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입주하려고 했던 쇼핑몰이 건설 단계에서 망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접어야 됐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백화점 안에 있는 삼계탕 가게를 또 도전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삼계탕 회사도 부도가 나는 바람에 결국은 시작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게 물거품이 돼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다 본인 잘못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여건이 지금 안 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백화점 안에서 뭐 하려면 돈도 굉장히 많이 글쎄. 들거든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일단 인맥도 있어야 되고 정보도 있어야 맞아. 되고 이거 들어가는 입점 자체가 쉽지 않은데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쓴맛을 봤던 그런 사업 뭐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내 전문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연예인이니까 이쪽 분야의 사업을 해봐야 되겠어라고 좀 더 내가 잘 아는 전공 분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바로 프로덕션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덕션 사업을 할 때 내 소속 연예인이 누구였을까요? 이봉원 씨 소속 연예인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너무 잘 된 MC 김구라 씨였어요. 이봉원 씨가 이 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소속 연예인 중에 김구라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뜨라고 밀어주고 뜨라고 내가 바랄 때는 그렇게 안 뜨더니 나를 떠나고 나서 너무 잘 됐다. 떠나자마자 잘 됐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이제 그냥 뭐랄까 응원이라는 말을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이봉원 씨가 후배들한테 술도 너무 잘 사주고 이렇게 좀 후배들을 잘 챙기는 걸로 유명해요. 김구라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당시에는 김구라가 잘 안 되는 걸 보고 안타깝고 좀 마음이 그랬지만 언제든 이 친구는 잘 될 거라고 확신했다. 내 앞길은 못 봐도 남의 앞길은 잘 본다. 라는 그런 셀프 디스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자기 앞길을 잘 봐야 될 텐데 너무 이 프로덕션 사업에도 실패를 했는데도 이봉원 씨가 정말 대단한 게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고깃집에 또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꾸 뭔가를 할 때마다 망하니까 이 아내인 박미선 씨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박미선 씨도 막 도와서 열심히 하고 이제 직접 그 가게를 운영을 했었대요. 근데 이 고깃집이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는 장사가 되게 잘 돼서 좀 대박이 나는가
싶더니 그 이후에 또 다시 장사가 좀 안 되면서 결국에는 한 1년 반 정도 만에 문을 아이고. 닫게 됐다고 합니다. 그 사업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했겠는데요. 네, 이봉원 씨가 이 어려웠던 당시의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빚을 내서 시작한 사업이 망하고 이자가 막 불어나니까 더는 이제 돈을 빌리는데도 한계가 왔었대요. 그 이봉원 씨가 진짜 놀라운 게 당시에 한 달 이자만 500만 원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돈이 더 이상 나올 구멍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시청자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했었는데요. 그때 이봉원 씨가 돈을 벌려고 뭐 방송 일도 하고 야간 업소도 뛰고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15년에 한 10년 동안 졌던 빚을 다 갚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이봉원 씨가 정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너무나 개운하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이봉원 씨가 워낙 부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그 소재로도 좀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박미선 씨가 열심히 일해서 그 돈으로 부업한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저도 사실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봉원 씨는 부업을 한다고 언젠가부터 방송계에서 저희가 조금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박미선 씨는 생각해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방송을 쉰 적 없이 계속해서 여자 MC로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 전에 최근 한 몇 년 전에 해명을 했어요. 수입 관리를 아예 따로 하기 때문에 서로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이런 거 우리 아예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문에 대해서 이봉원 씨가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아니 내가 구차하게 해명하기가 싫어가지고 내가 아내 돈으로 사업한다 이런 소문을 들어도 그냥 대꾸하지 않았더니 설명하지 않았더니 그런 소문이 더 많이 난 것 같다. 아내 박미선 씨에게 나 돈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라면서요. 모두 자신의 돈으로 부업을 하고 자신의 돈으로 빚을 갚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박미선 씨 역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다. 남편 부업에 내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그건 다 은행 돈이다. 은행에서 빌려준 돈으로 이봉원 씨가 착실하게 다 갚았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죠. 뭐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그런 이제 해명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요. 이제 뭐 후배들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거를 사주시면서 이제 후배가 걱정을 했더니 야 빚이 15억이나 15억 30만 원이나 뭐가 되냐. 네,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나고. 달라요, 역시. 네. 여기서 제가 또 이제 뭐 작은 돌발 퀴즈를 드릴게요.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실패를 하고 우리 이봉원 선배님께서 직접 실패의 이유를 본인이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걸까요? 실패의 이유. 실패의 이유.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걸 애초에 시작하시죠. 타이밍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너무 처음부터 크게 차려서. 네. 근데 이게 대답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정말 와닿아요. 이봉원 선배님이 실패의 이유를 이렇게 했습니다. 실패는 남자의 도전 정신으로 인한 것이다. 아이고 뭐라고요? 너무 도전하는 거지. 실패는 남자의 도전 정신으로 인한 것이다라며 자신만의 소신을 이렇게 당당하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봉원 선배님은 호기심이 좀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호기심. 근데 이 정도면은 뭐 호기심 갑부 수준인데요. 너무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새로운 게 있으면 이 성격 자체가 정말 무조건 먼저 해보는 그런 얼리 어답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업이 있을 때도 무조건 일단 도전을 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기심 많은 성격 때문에 급하게 시장 조사도 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도전도요,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합니다. 예, 바쁘다 바빠 부업으로 대박난 스타들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이하는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회복과 전환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 국제학술 토론회, 문화예술교육 일일 강좌 프로그램, 문화예술교육 유관학회 연계학술 세미나,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국제 전문가 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29일 토요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 공연장에서 꿈의 오케스트라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꿈의 오케스트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동 청소년의 문화 향유를 위해 운영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이날 공연에서는 성북과 구로의 아동단원 115명과 음악감독 및 강사 25명이
힐링과 치유를 주제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베토벤곡 연주 및 난타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고요. 이번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는 문화예술교육에 활동하고 계시는 다양한 관계자분들과 전문가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관점과 전환적인 탐색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다양하게 저희가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시민분들도 관계와 그리고 일상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의 역할과 가치를 또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3일부터 29일까지 행사 기간 내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일대와 각 예술가의 작업실에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1일 체험, 즉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이 열린다고 합니다. 일상의 힘 발견하기를 주제로 회화, 공예,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시민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나들이 하기 좋은 지금 계절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계속 한낮에는 여름 날씨인데 오늘은 네. 소나기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 더위를 잠시 식혀주는 비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